인연의 숲 다시 푸르러지는 계절.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얄궂고도 잔인한 연극입니다. 다 잊었다고, 이제는 화석처럼 굳어버린 기억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도 운명은 가장 평온한 순간에 가장 아픈 기억의 문을 기어코 열어젖히고야 마니까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하고 낡은 빌라. 눅눅한 습기가 벽지를 타고 올라오는 좁은 방 안에서 65의 한 여인, 영숙은 지금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가 걸치고 있는 것은 10년은 좋기 넘은 기성복 정장입니다. 어깨에는 세월의 먼지가 보이지 않게 내려앉았고 소매 끝단은 무수한 손길에 닿아 하얗게 보풀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닳아버린 부분을 가만히 문지릅니다. 거친 옷감의 질감이 지문 끝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그녀가 통과해온 고단하고 시린 삶의 궤적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만져지는 듯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모습은 참으로 낯설고 생경합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청춘을 다 바친 긴 세월. 그 치열했던 생존의 훈장 같은 주름이 이마와 눈가에 깊고 선연하게 패어 있습니다. 자식 하나만큼은 굽은 길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세탁소의 뜨거운 스팀 열기 앞에 온몸을 던지며 살아온 여인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아들, 준혁의 상견례 날입니다. 평생의 한을 씻어줄 귀한 며느리를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자리이지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을 앞둔 검은 바다처럼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그 자리에 가도 되는 걸까요? 영숙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혼잣말을 억지로 삼킵니다. 예비 며느리 수빈의 집안은 소위 말하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대기업을 일궈낸 회장님 댁. 그 화려하고 눈부신 배경 앞에 서면 영숙의 초라한 정장과 구분 등은 자꾸만 작고 보잘것없어집니다. 혹시나 나의 이 비난한 행색이 아들의 빛나는 앞날에 작은 흠집이라도 낼까봐 혹여나 내 몸에 배어버린 가난의 냄새가 그 고상한 집안 사람들의 코끝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을까. 영숙은 수십 번도 더 옷깃을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토해냅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들 준혁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와, 우리 엄마 오늘 정말 고우신데요? 준혁은 영숙의 인생에 남은 마지막 유일한 보물입니다.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 그 아들의 미소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영숙은 평생 손마디가 붉게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불안을 읽어낸 듯 영숙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하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수빈이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식사 한 끼 하신다고 생각하고 가요. 그래, 내 새끼가 이렇게 든든한데 내가 못 갈 데가 어디 있겠니? 가자, 늦겠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섭니다. 빌라 앞 낡은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유독 무겁고 차갑습니다. 오늘따라 공기는 유난히 서늘하게 피부를 파고들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잿빛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낮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익숙한 동네 풍경들 좁고 가파른 골목, 시끌벅적한 단골 시장, 그리고 그녀가 젊음을 다 바쳐 스팀 다리미를 휘두르던 낡은 세탁소 건물까지 이 멀어져 갑니다. 영숙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이 길의 끝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외관부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기품 있는 목재 가구들, 정갈하게 흐르는 가야금 선율 사이에서 영숙은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 복도 끝 매화실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정좌해 있습니다. 단아한 모습의 예비 며느리 수빈과 그녀의 기품 있는 어머니 순이, 그리고 그 곁에 정장을 꼿꼿하게 차려입고 앉은 한 남자. 대성건설의 수장인 최동수 회장입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의 바르고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긴장된 공기를 채웁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 일행을 맞이하려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 그때였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든 영숙의 시선과 동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영숙의 동공이 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이 남자.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섞였지만 그 독선적인 머리칼과 매서운 눈매, 그리고 이 묵직한 목소리와 위압적인 기운을 영숙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30해 전 영숙이 자신의 심장을 생살로 도려내며 떠나와야 했던 남자. 그녀의 전 남편 최동수였으니까요. 동수의 반응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더니 이내 시퍼런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들바들 떨리며 찬물이 하얀 탁자 위로 눈물처럼 넘쳐 흐르지만 그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눈앞의 여자 한영숙만을 찢어버릴 듯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당신이 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난 거야? 여보, 아는 분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동수의 아내 순이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지만 동수는 대답할 힘조차 잃은 듯 숨을 몰아쉽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해 전에 그 처참했던 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업이 망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자신을 향해 싸늘한 비웃음을 던지며 돈 많은 남자의 화려한 차에 올라타던 영숙의 뒷모습, 그 지독하고 잔인했던 배신의 기억이 동수의 이성을 단숨에 마비시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른 입술을 깨물며 바닥으로 시선을 떨굽니다. 잘못 찾아왔구나. 아니, 오지 말았어야 했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정적이 방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때 동수가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박차며 일어납니다. 이 결혼 절대로 무효다. 당장 나가. 내 집안에 이런 불결하고 천박한 인간을 들릴 순 없어.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아시는 분이에요? 준혁이 영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동수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낚아채듯 집어듭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영숙의 얼굴을 향해 물을 끼얹습니다. 차가운 물방울들이 영숙의 얼굴을 타고 무참히 흘러내립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매만진 머리카락이 젖어 흉하게 달라붙고 낡은 정장의 깃이 진한 색으로 얼룩져갑니다. 수빈과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동수를 말립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차가운 치욕의 물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낼 뿐입니다. 이 물은 30해 동안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던 통안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시작된 지독한 인연의 가혹한 대가일까요?
영숙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물기 젖은 시야 너머로 자신을 증오하는 전 남편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숲은 한 번 발을 들이면 결코 제 발로 나갈 수 없는 기이한 미로라는 것을요. 물에 젖은 채 방을 나서는 영숙의 등 뒤로 동수의 고함이 천장을 때립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더러운 발로 내 자식 앞길 막지 말란 말이야.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는 영숙의 귀에는 아들의 부축하는 소리도 세상의 소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이 선명하게 가슴을 찌릅니다. 이제 아들의 행복은 자신의 손으로 다시 한번 부숴야 할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예감 말입니다. 비극은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악연의 실타래가 다시금 서늘하게 감기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때로 독을 품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올 때 그 고통은 처음 겪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선연하게 영혼을 파고듭니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보다 자신을 난도질하는 동수의 시선이 더 아팠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고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제 짐승 같은 증오만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였어?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을 넘보는 그놈이 바로 내 자식이었단 말이야? 동수의 포효가 정갈한 한정식 집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곁에 있던 순이와 수비는 공포에 질려 동수를 말리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그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무례입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준혁의 외침에도 동수는 비웃음 섞인 독설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은 알고나 떠드니? 야, 내 어머니는 돈에 미쳐서 제 남편이 죽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남자 품으로 기어들어간 그런 여자야. 영숙의 가녀린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립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들의 손을 조용히 떼어냅니다. 그리고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동수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눈빛엔 변명이 아니라 깊고 시린 비애만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할 자리에 왔네요. 그만 가자, 준혁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무거운 침묵은 동수의 날카로운 고함보다 더 무겁게 영숙을 짓눌렀습니다.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은 모자. 영숙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립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분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정말 그분이 어머니 전 남편이었습니까? 그래. 그럼 내 아버지는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정말 그분 말씀대로 어머니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립니다. 평생 성역처럼 믿어왔던 어머니라는 세계가 발밑부터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준혁아,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엄마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 제발. 아니요. 전 수빈이 없으면 안 돼요.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내 사랑까지 포기하라고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준혁은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여인.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한편 강남의 대저택 역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동수는 서재에서 술병을 통째로 비우며 악몽 같은 과거를 반추합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절,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라이벌 장태준의 차에 올라타던 영숙의 뒷모습. 동수는 그날 이후 여자를 믿지 않았고 오직 성공과 권력만을 쫓아 칼날 위를 걷듯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배신자의 아들이 내 딸을 데려가겠다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악연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청춘들. 하지만 30 무렵의 뜨거운 사랑은 그 높은 벽을 뛰어넘으려 합니다. 오빠, 우리 도망갈까? 부모님들이 허락 안 하시면 우리끼리라도 살면 되잖아. 그래, 수빈아. 이제 나에게 가족은 너뿐이야.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어머니보단 너를 선택할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동반가출을 선택합니다. 연락을 끊고 서울 근교의 작은 펜션으로 숨어들지요. 하지만 이들의 무모한 선택은 곧 더 큰 비극의 불씨가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영숙은 정신없이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동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영숙, 내 아들놈이 내 딸을 꼬드겨서 집을 나갔어. 내 딸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동수는 영숙이 일하는 마트까지 들이닥쳐 앞치마를 잡아챕니다. 말해, 내 아들이 내 딸 어디로 데려갔어? 예전처럼 또 돈 받고 팔아넘기기라도 할 셈이야? 정말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때 여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차량이 빗길에 전복되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위독하니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휴대폰이 툭 떨어집니다. 곁에서 이 말을 들은 동수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자식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30년 전 배신으로 갈라섰던 두 남녀는 이제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운명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의 무거운 침묵. 과연 영숙이 입을 여는 순간 동수가 믿어왔던 세상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죽음의 문턱에 선 두 연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가장 잔인한 진실은 언제나 인생의 가장 가파른 벼랑 끝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말이죠. 병원 중환자실 앞 수술실의 빨간 등이 차가운 복도를 피처럼 적시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생사가 갈리는 문턱에서 두 사람은 짐승 같은 신음만을 삼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서로를 향한 원망조차 잊은 채 닫힌 문만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지요. 너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동수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립니다. 젖은 옷은 이미 말라붙어 살갗을 파고드는데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고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안도와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 동수의 아내 순이가 두 사람을 불러내 따뜻한 커피를 건넵니다. 동수 씨한테 들었어요. 영숙 씨가 돈 때문에 떠났다고요. 정말 그 사람을 버린 건가요? 영숙은 커피잔을 쥔 손을 바르르 떱니다. 마침내 입을 뗍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해 겨울 빚쟁이들이 우리 집 문을 도끼로 찍어내리던 날들을요. 이야기는 30년 전의 그 시린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건설사가 부도나고 남편의 목숨이 위태롭던 시절 라이벌 장태주는 제안했습니다. 동수의 빚을 다 갚아주는 대신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동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증오하는 사람의 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괜찮았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된다면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동수는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영숙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그는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복수심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와 영숙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그게 사실이야? 내가 나 때문에? 동수가 두 여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엔 분노 대신 처절한 후회와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무슨 짓을. 영숙은 답합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큰 집안을 일군 걸로 제 선택은 보상받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가장 무거운 진실 하나를 더 남겨두고 있었죠. 준혁이는 회장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태준의 자식도 아니에요. 당신을 구하고 절벽에서 떨어졌던 그 은인 정우 씨의 아들입니다. 동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자신의 은인이자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게 했던 이름. 정우 형님 아들이라고? 사고를 당하던 날 아내마저 아이를 낳다 잃었던 형님. 영숙은 그 홀로 남겨진 갓난아이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거두어 키운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준혁. 동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아직 사과도 못했단 말이다. 제발 눈 좀 떠봐라. 그 기적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멈췄던 준혁의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했고 꼬박 사흘을 넘긴 새벽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무너져 내립니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수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고리만 만지작거립니다. 동수가 침대 곁으로 다가갑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다. 내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어떤 지옥을 살았는지 이제야 다 알았다. 동수는 은인의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마주 앉은 준혁과 수빈. 우리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 우리가 다 닦아드리며 살자. 계절은 바뀌어 벚꽃이 흩날리는 봄입니다. 오늘은 준혁과 수빈의 결혼식입니다. 식장 입구, 동수와 영숙은 사돈으로 나란히 서서 하객을 맞이합니다. 스크린에는 젊은 날 동수와 정우가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 올라옵니다. 동수는 다짐합니다. 형님, 이제야 약속을 지킵니다. 아드님, 제 자식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자리, 영숙은 동수에게 조용히 다가가 묻습니다. 회장님, 아직 우리가 정우 씨에게 전하지 못한 약속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작은 풀꽃이 돋아납니다. 반년 후 동수는 저택을 정리하고 영숙의 빌라 근처로 이사해 담장 없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텃밭을 일구고 두 여인은 친자매처럼 지냅니다. 동수는 농사꾼이 되어 각 구운 고구마를 건넵니다. 사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됐어. 참, 이젠 농사꾼 다 되셨네요. 해질녘 온 가족이 평상에 둘러앉습니다. 수빈이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정우라 짓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마당 한구석 정우의 사진을 보며 은졸입니다. 인생이라는 숲에서 우리를 넘어뜨린 돌부리가 때로는 거친 강물을 건너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여인의 가슴 속엔 이제 시린 바람 대신 봄날의 햇살이 가득합니다. 인생이라는 숲은 참 깊고도 오묘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나무가 되어준다면 말이죠. 두 집의 불빛이 나란히 밤을 밝히고 인연의 숲은 그렇게 다시 푸르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 사람을 속이고 증오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를 견뎌내고 남은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지독한 정이자 인연입니다. 영숙과 동수 그리고 정우의 아들 준혁.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쫓기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투영하고 그 아픔을 다시금 사랑으로 치유하며 새로운 생명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인생이라는 숲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자랐느냐가 아니라 내 옆의 나무에게 얼마나 깊은 그늘을 내어줄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30년의 겨울이 가고 이제 그들의 숲에는 다시는 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봄꽃이 만개하려 합니다.